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주말 사이 좀 미국도 뭐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겠습니다. 네,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어떻든 미국 시장은 지난 2주간 반등 시도를 했고 꽤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네.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이제 그건 반등폭이 제일 컸어요. 가장 컸던 데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고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딱히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난 2주간 오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2주 연속 반등하면서 주봉의 하락 추세 상당 부분까지 올랐다. 예.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매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한 한쪽 그런 쪽에 더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은 1.2%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5% 하락을 했습니다. 1.2%나 예. 하락했어요. S&P 500이 4,327포인트입니다. 4,200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0 무너지면 조금 매물이 좀 나올 거다. 하락으로 주세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이제 4,320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위협을 했었어요. 그랬다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아직 뭐 크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는 0.12% 강보합종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건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가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이제 본격 실적 발표 시즌이 됐습니다. 은행주들이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선방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우존 산업지수는 강보합 부분에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반동폭이 컸던 나스닥에서는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사록이나 PPI, CPI 등을 소화하면서 견조하는 흐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달러인덱스와 국제 수익률이 좀 하향 안정화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예.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걸 차트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자, 달러인덱스를 보세요.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달러인덱스 쭉 오르다가 여기서 지금 직전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목요일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죠. 예. 요만큼 시장이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사이에 저기 시장이 언제쯤이에요? 그 떨어지는 일봉이 여기에요? 지난 2주예요. 그러니까 요거 금요일 목요일 빼고 그전 2주 직전. 그러니까 쭉 떨어진 게 2주 동안? 예. 아. 10월 들어서 쭉 떨어졌다가 네네네. 요 사이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었다가 이게 다시 이제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국제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르다가 네. 이것이 하향 안정화 되다가 좀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이거 보시면 이들도 차트에 추세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주황색 표시 있죠. 네. 떨어졌다 올라가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쯤 와가지고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제 수익률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즉 이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적 요인이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수급이 움직이는 그 뒷단에 있는 것, 뒷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앞단에 있는 것이 지금 불확실성에 있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이거 보여드리는 건 심플하게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급등을 하니까 유가도 보여드리면요, 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시장이 괜찮다가 이게 급등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네, 그러면서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을 했다. 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국제 수익률과 달란드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은 반등 주거나 또 좋아지는 거고, 얘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또 안 좋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시황이라 하면 환율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 앞단의 시황의 변화가 생기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들의 추이를 보면서 시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국내 시장은 반등을 좀 크게 좀 해줬었어요.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반등을 했는데 이유는 미국이 2주간 반등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에 환매가 일어났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 호실적으로 함께 반도체와 2차전지의 주요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어서 예. 매도 포지션에 환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매수해 준 거죠. 외국인들이. 그 수요일과 목요일에 매수를 해줬어요. 그 옵션 만기에 보통 좀 안 좋지 않았었어요, 전에? 아닌가? 어떻게 하냐면요. 네. 매도를 계속 하다가 이거 이제 아. 이거 이론은 아니고 네네네.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매도를 계속 하다가 이익 실현하려면 매수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도한 네. 거니까. 그래서 만기일 전날과 만기일쯤에 그것을 환매수하면서 이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전에 쭉 매도하다가 옵션 만기일 되면 네. 매수를 하고 네, 쭉 청산을 매수했으면 하고. 옵션 만기일 될 때 매도하고 이런 경향들이 통상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만기니까.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겠군요. 예. 공매도 쇼커버링 하는 거랑 이거, 비슷한 비슷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난주 최근에 수개월 동안에는 매도를 하다가 만기쯤에 돼서 다시 그걸 청산을 좀 하고 그다음 또 지나가서 이번 주 중후반 되면 또 매도해요 다시 매도 포지션을 뭐 이렇게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주었고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제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반도체와 2차 전지잖아요. 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의 투톱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주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반등을 했고 코스닥은 0.7%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2주간 반등이 좀 컸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폭이 컸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락폭도 컸겠죠. 그래서 1.5%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예, 금요일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0.95, 코스닥 1.5%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의 지수는 2,456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반등을 꽤 많이 줬다가 다시 떨어져서 2,456포인트다. 어느 정도 흐름인지 오늘 차트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금요일 난 거 포함해서도 주간으로는 오른 거죠? 1.97% 오른 네, 거예요. 네, 많이 그걸 포함해서도 많이 네. 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금요일 날 하락 종목들을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에서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반등을 했는데 결론을 드리면 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다시 재차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와 미국도 같이 재차 하락을 했다. 매물을 맞으면서 그런데 하락한 것은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급적 요인이 더 강했던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물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지표라 하면 소매 판매가 얼마큼 됐냐, 재고가 얼마큼이냐, 산업 생산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7일은 미국의 실물 지표, 18일은 중국의 실물 지표.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의 실물 지표를 더 시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죠. 중국이 워낙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18일날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토일가 19일날 있습니다. 그 19일날 미국 시장이니까 우리나라는 20일 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11월에 FOMC 회의를 되게 또 지금 뭐랄까 궁금해 하잖아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11월이라고 하는데 1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1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남았네요. 예, 2주 남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 1주 전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파월 의장 연설이 이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실물 지표 발표되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도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있고 BOA도 있고 테슬라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있고 실적 발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와 경기 지표니까 좋게 나와야죠.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지표나 기업 실적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연동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 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관망심과 굉장히 짙습니다. 관망. 네, 관망심과 굉장히 짙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에 여튼간에 시장이 반등을 주고 조금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연준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 발언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고 길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추가 모멘텀을 연준이 만약에 한다면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어떤 게 될까요? QT를 뭐 잠시 멈춘다든지. 채권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양적 긴축에서 이제 QT를 조금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은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뭐 커멘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멘트를 좀 부드럽게 하든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건 봐야겠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재 투성이에요. 또 악재라고 보는 것은 또 전체적인 추세를 변화시키는 악재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노이즈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정학 노이즈나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의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노이즈가 또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방향에 대해서 야 이제 뭐 추세 하락 계속할 거야, 뭐 추세 전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아예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좀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은 아래로 변동성도 있지만 위로 변동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가지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랬고 요번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노이즈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주 추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냐를 따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나 주 추세, 이 추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면은 이걸 노이즈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장이 그쪽 방향을 잡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의 주 추세는 환율과 금리로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환율과 금리의 주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굉장히 크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를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쟁이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기간이 장기화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세요? 좀 이해 못했어요. 조금만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도 일단 모르겠고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주 추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요? 전쟁 같은 게? 금리 환율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이제 동결하고 내년에 인하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이 나도 시장은 뜬다고요. 제 말씀은. 실제로 전쟁 났는데도 시장이 나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게 더 주추세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금리와 환율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정도로 확전이 되면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관망하면서 계속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장에 영향 주는 거는 이제 금리 환율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에 과연 저 이스라엘 전쟁이 영향을 줄 거냐 얼마나 줄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전쟁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전쟁이 악화되면 환율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달러인데스 안전자세라고 하면 안전자세 심리가 훨씬 더 서로 심리가 훨씬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안 좋은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를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창기에는 항상 이것을 시장의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추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직까지도 좀 후련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시장 급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 그냥 원위치 다 했어요. 곧바로 몇 주 만에 다. 지금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 원위치 시켰어요. 왜 그랬냐?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확연하게 꺾이면서 확 내려가는 글로벌 경기를 건드느냐를 따진다는 얘기래요. 네.
근데 요번에 이게 그렇게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환율과 금리가 지금 여기서 또 약간 올라오고 이러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네.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황은 뭐 당연히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시적 시황은 부진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닝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해요. 어닝 리세션이라 하면 2분기 연속 YOY 또는 QOQ로 계속 부진했을 때 어닝 리세션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이미 3분기 연속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예. 4분기, 1분기, 2분기 다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되다 보면은 또 그 얘기를 하면 기저효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 3분기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지금 월가에서도 이 월가 지금 미국 뭐 경기가 그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업들의 반동도 주고 그랬지만 미국 월가의 실적 역시도 3분기 연속 계속 하향 다운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느냐 아느냐 이걸 관심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크로 시황에 여러 가지 복잡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기업의 이익단에서는 예. 여기서 저점을 찍고 터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별로 따로 딱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 시즌 옆에 저가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어떤 종목들은 요번에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들이 한쪽은 축에는 있어요. 또 한쪽 축에는 제가 지금 매크로 시황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0월 둘째 주 벌써 셋째 주 가고 있잖아요. 이제 기관들 다 클로징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말에 이벤트 수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뭐 윈도우 드레싱 얘기하면서 네, 한참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무리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연말 시황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것들은 더 선택해서 더 집중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부터 당분간 좀 안 좋을 거고 이게 차이가 확연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연말에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말 되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도 꽤 있고요. 또 계속 부진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관이 그 북클로징을 하면은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클로징이라는 게 다 팔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매수세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뭐 매수세가 있어야지 뭘 팔고 뭐가 막 오르면 이거 팔고 저거 사고 그게 선순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8월 이후에 이 종목별로는 특히 테마는 악순환이 되면서 얘 팔고 얘 만들어가면 얘 팔고 지금 돌아가면서 상반기에 강했던 테마들이 다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가 하나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올라가 주려면 어디선가 기관이 움직여주든 뭐가 움직여주면서 네. 올려줘야 되는데 기관 북클로징 하면은 기관은 매수세 없지. 외국인들은 원래 없었지. 지금 환율도 올라올 상황도 아니지. 개인들이 그럼 연말 들어서 지금 막 사줄 거냐.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그냥 종목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4분기는 약간 뭐 시장 전체는 재미는 없고 그냥 일부 종목들만 가는 애들 가고 뭐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11월에 한 번쯤 종목들이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조금 안 좋다가 말 내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연초 효과가 있어요. 1월에 우리 시장 정말 항상 강해요. 1월에 뭐 100% 있고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월에 항상 강한 속성을 좀 가져요. 그런데 또 저가면서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자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월 효과를 위해서는 언제 주식을 사놔야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12월 말에 사는 사람들 12월 말? 네, 말에 사는 사람 많고요. 그건 안 돼.
그 12월 말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양도소 회피 물량 때문에 아. 12월 말에 산 건데 올해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이거 매년 이게 이 수급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것들에 혹시 대주주 요건에 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전처럼 그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있긴 있겠죠. 그래도 있긴 있겠죠. 만약에 이게 12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이번에 떨어지는 거에 거의 대부분 팔았다.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더 있죠. 아. 예.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1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11월 말에요. 그때가 살 때인 것 같아. 네. 그게- 그때 이벤트들 딱 끝나고 그게 저거잖아요. 산타델리 나오기 직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5월에 팔고 나가서 11월에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1월 연초 효과를 보려면 11월 말에 사는 걸로 정프로님이 정해주신 정프로는 거죠. 그렇게 정한 겁니다. 네. 정프로 리딩방 아닙니다. 뉴스 몇 네, 가지 그럼 이슈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 예. 뉴스는 당장의 시황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고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는 조선경제 발 뉴스인데 이건 사실 월가에 계속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뉴스인데요. 2% 물가 내용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2% 목표 물가제 성경에 적힌 것도 아니야.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이걸 계속 성경에 적힌 것도 아니다. 법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매달리냐? 네. 천행 2%에서 3% 정도로 올리자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이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제 2%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강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경기 하강하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걱정에서 이거 시작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 목표 2%는 그러면 언제 나왔냐? 34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은 2012년도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계속 이 물가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과학도 아니고 뭐 법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거 잡고 있느냐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속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 2%는 물가 상승 2% 목표는 과학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에 있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바꾸면 결국 어떤 목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아, 이 양반은 2% 어떤 목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기준금리 여기서 이거 계속 2%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자라고 얘기하다가 이 경착륙 이거 안 된다. 경착륙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유연하게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면 일리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론자들은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하는 효과가 일으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오히려 경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요인이에요. 뭐라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제 두 번째 뉴스하고 연결해 볼게요. 뭐랑 똑같으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뭐 빅테크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다. 보통 오늘 보면 시황은 다 그렇게 대부분 나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더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는 요게 있었습니다. 미시건대에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6.3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5월 이후에 최저거든요. 예.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봤던 건 뭐냐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이 3.2%였는데 3.8%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후에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일 것이다. 차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군요. 물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기서 목표 물가제 2%에서 이게 올리면 안 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더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르면서 장기금리 상승도 오르고 장금리도 오르고 결국 경제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논란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냐면 잭소노 미팅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잭소노 미팅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단 뭐 자기들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발표 없이 지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왜 지난 10년간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년이 넘었죠. 네. 그것처럼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 언론이나 또는 이제 숙학들의 논란이 있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논란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셨네요.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주셔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 통화 정책과의 동기화 현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를 좀 덜었다. 국내 경기는 국제유가 중동 사태의 변수가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성장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마디 아니지만 예. 우리가 시황을 맨날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나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의 생각을 얘기를 그냥 해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팁은 달지 않고 그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환율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는 게 선진국 통화 정책과 동기화 현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건 선진국 통화가 아마 뭐 미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이 금리 정책 하는 거 이거랑 우리나라가 하는 거랑 이제는 좀 따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계속 올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도 많았고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다 와서 더 안 올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미국 따라서 또 올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를 그런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창용 총재의 변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금리 안 올렸잖아요. 네, 미국은 예, 되게 예, 많이 그렇죠. 올리고 예, 예. 그러면 환율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야, 너 금리 안 따라갔는데 환율은 안 박살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 제가 그러기에는 환율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정프로님의 질문의 대답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네. 내용의 행간을 읽으면서 일단 미국 제목이 그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금리 인상이 여기서 더 해버리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우리 동결 할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걱정에서 좀 우려 덜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였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는 뭐가 그다음에 있습니까? 트렌드포스에서 우리 그 반도체 안 좋다, 반도체 D랑 가격이 꺾인다 언제 얘기한지 아세요? 작년이에요. 네. 작년 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 봄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디램 가격 하락 멈추고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들이 맞췄다면 이번에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디램 가격은 조금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지금 4분기잖아요. 지금 4분기요. 예. 네, 4분기. 4분기 들어갔죠. 10월에 들어갔죠. 그래서 3분기에 ASP 평균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0에서 0.5%, 0에서 5% 정도 하락. 그러니까 일부의 디램 가격이 오른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냥 플랫했거든요. 네. 플랫했는데 4분기에는 3에서 8% 상승 전망으로 지금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디램의 범용 제품, 가장 범용 제품 있잖아요. 예. 요 현물 가격이 9월 달에 처음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한 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그동안 계속 많았는데 양측의 소리는 됐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요번에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번에 이 얘기는 처음 한 모양이군요. 예.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그룹 실적 계속 좋다 그랬잖아요. 예. 전기차 부문이 좀 그만큼 되지 않나 봐요. 전기차 시장 급변하고 시장 자체가 급변하고 테슬라 저가 공세가 있고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올해 전기차 판매가 목표치의 51%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도 되게 이렇게 수치까지는 우리가 안 보잖아요. 보시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거 파란 게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10만 대 목표였는데 4만 9천 대뿐이 안 팔렸고 뭐 8만 대, 기아는 8만 대 목표인데 3만 대뿐이 안 팔렸고 이래요. 전기차가?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반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옆에 나오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전기차 판매 목표량이었어요.
현대차 기아가 합산이 360만, 2026년에 194만 이런 목표치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 반뿐이 안 팔린 거예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목표치도 지금 수정한 거예요? 이 목표치였는데 네. 요번에 이제 뉴스 나온 게 그래서 이 목표치를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치 사업 전략을 좀 변경하면서 곧 공개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요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그런데 실제 판매 대수가 올해 판매 대수 목표치가 아주 높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 거기 한 반뿐이 안 됐다라는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고 고가차도 오히려? 많이 팔려고 그래서 좋았는데 전기차 부분은 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근데 있는 겁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판매 목표를 달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차들도. 네, 원래 내연 기관차도 달성한 적은 아니, 거의 목표는 없고. 원래 좀 높게 잡을 수는 있죠. 네. 예. 그리고 근데 이거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절반. 제가 좀 들은 얘기는 네. 하이브리드 쪽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를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뭐 편하진 않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저도 잠깐 전에 한번 타봤었는데 좋긴 좋아요. 네, 그걸 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연비도 엄청 좋고. 네. 시간 많이 돼서 뉴스 아니요, 괜찮습니다. 뒤에 있는 거 세 가지만 잡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시간에 너무 구해봤지만 박병창님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든 보장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그 지난주에 독특하게 그 반도체 일부 종목들에 막 집중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ETF. HBM 쪽만. ETF 진짜 열심히 만드네요. 네, 네. 어, 이게 지금 광고가 돼서 제가 어디서 만든다 이런 걸 항상 가져오진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국내 대장주 빅3 플러스 수혜주 17개 종목에 집중해서 여기만 빅3 투자하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들어가고. 네, 네. 아. 플러스 17개 종목에 요 얘기가 지난주에 돌았어요. 이게요. 네. 곧 나온다고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막 이게 물론 뭐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수급이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 기사의 제목은 뭐였냐면 국내 반도체 살린 ETF 출시 이런 거였어요. 수급 쪽이 워낙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곱 번째 뉴스는 지난번에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검찰이 지금 SM 시세 조정 조사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 임직원 몇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좀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공개 매수 그때 우리도 방송 만나 했었잖아요.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몰라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냈잖아요. 그때 더 높은 가격에 계속 산다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었나요? 네. 저때 산 거 자체가 문제죠. 네. 누가? 아니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고 공개 있는데 매수 한다 그랬는데. 네. 그 반대편에서 갑자기 카카오가 주식을 사면 네. 이게 주가 올리려는 목적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때 카카오가 들어온 게 아니라 딴 데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너무 무모한 그 경찰서 안에서 사람 때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랬었어요? 왜 저러냐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SM이 있고 SM을 하이브가 공개 매수한다고 했는데 네. 카카오가 더 높은 가격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12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시세 조정 목적이 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서 안에 사람 패서 그리고 들어갔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번에-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준다는데 내가 시장에서 15만 원에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2만 원에 15만 원이니까 팔 필요? 살 필요? 사는 그러니까- 거는 예.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하려면 네. 카카오는 주가를 올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가 내가 12만 원에 여러분 사드릴게요. 네. 그럼 12만 원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하이브한테 그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12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네. 하이브는 내가 12만 원에 산다 그랬잖아. 못 사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팔 거 아니에요 팔죠. 하이브한테. 네, 네,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주가를 올려서 12만 원을 뚫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식을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누가 보더라도 시세를 올리려는 목적이 분명한 매수세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까 그 정도 할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카카오 투자통말 대표 등등해서 3명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된 모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도 증권사에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매도 규정 강화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아, 공매도 오늘 미국에서도요. 나오네. 미국에서도요. 예. 헤지 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네. 매월 말에 특정 주식의 숏 포지션 그리고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저거랍니다. 그 합성 포지션. 아, 예. 합성 포지션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합성 포지션으로 매도가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합성 포지션은 뭐예요? 파생 상품을 얘를 매도하고 얘를 매수하거나 합성 포지션 매도해놓고 얘를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얘는 합성 포지션이니까 허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를 네. 선물과 옵션과 네. 수합이나 다 연결해서 어렵다.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CFD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차익 거래 아니에요? CFD? CFD. 그것도 어쨌든 숏 포지션인데 네. 공매도가 아닌 숏 포지션들.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네요. 그 파생 상품과 연결해서 네. 숏 포지션은 맞는데 우리가 공매도라고 치지 않는데 아 그렇게 자꾸 편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이드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단속한다고요? 우리가 아니고 얘네가 지금 네. 매월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하고 파생 상품이나 수합 등을 연계해서 구축한 합성 포지션의 숏 포지션도 전부 포함해서 매월 말에 다 보고하라. 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네. 이름은 다르지만 쇼 포지션 네. 한 거 있으면 다 보고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공매도가 훨씬 강해요. 미국도 지금 공매도 규제. 아니요. 주식에 주식에 숏 포지션 훨씬 큽니다 지금. 아 그래요. 미국도 그게 또 시장에 약간 영향을 많이 영향 많이 준다고 주니까 판단을 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또 이런 뉴스가 좀 나온 거예요. 아, 우리도 이번에 저 외국계 투자은행들 네. 증권사들 거기가 지금 저 불법 공매도 해갖고 걸렸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할 필요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오면서 잠깐 그 뜻을 들었는데요. 네. 주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주식을 사실은 안 빌려주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국민연금에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안 빌려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모럴레저도 아니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주식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홍콩이나 뭐 여기 싱가포르나 이쪽에서 그 주식 하는 매니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해서 내가 100만 주다 그러면 100만 주 빌려서 이거를 본매도 치는데 빌려주는 거거든요. 또 이 사이에 이자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빌려준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빌려줘가지고 얼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군요, 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시스템에 딱 어떤 화면에 나온다면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오게? 전산으로.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공매도 얘기 나오면 굉장히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납니다. 맞아요. 원래 주식 투자의 기본 주식 시장이라는 게 나오고 주식 투자가 나온 기본 태생이 뭡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이 목적이 있고 그래서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래, 성장하면 같이 그거 가지고 이익 우리가 나누자. 이익 나누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는 시세 차익을 위한 차익 거래에 의해서 공매도라는 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숏 포지션도 다 발생이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항상 하느냐면은 요 얘기 꼭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지만 무슨 얘기를 맨날 들으냐면 시장에 너무 과열되게 가격이 오르면 과열된 가격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공매도의 하잖아요. 긍정적 역할을 그런 얘기 얘기하시는 하잖아요. 분이 있죠. 근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사고 하는 데에서 공정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거지. 공매도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좀 심플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 다들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 아유.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감사합니다.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